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입니다. 연금 전문가 강성호 박사님을 모시고 초고령사회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고령화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연금 마스터 강성호 박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령화와 정해진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라는 용어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늙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수, 즉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를 살펴보는 어떤 거는 지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출산율이 낮아져서 전체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령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단계는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노인 인구 비율로 구분을 하는데요. 노인 인구 비율이 7%에서 14%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 14%에서 20%인 경우를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초과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일반적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우리나라 고령화는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17.1%로 알려져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 어느 선진국보다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은 이제 젊은이가 없어서 고령화된 이유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은 걸 봐서는 문제가 더 많으니까 이제 그럴 텐데, 그럼 초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이런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소득의 양극화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소비가 줄어드는 어떤 문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를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양극화는 노인의 어떤 빈곤,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서는 은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빈곤해질 수 있어서 소득 양극화에 의해서 노인 빈곤율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 있고요. 지금 또 노인 빈곤율이 많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이 문제가 해소되긴 참 어려울 수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어떤 소비 성향이 더욱더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는데, 생산 가능 인구에 줄어드는 거는 국가의 노동력이 이제 부족해지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고령화의 진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4% 정도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노인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빈곤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빈곤하다는 거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빈곤율이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빈곤자 수인데,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에서 차지하는 노인 빈곤자 수입니다. 여기서 빈곤자는 일반적으로 상대 빈곤선을 찾는데요. 상대 빈곤선이 전체 인구를 소득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소득자의 50%, 즉 200만 원이 중간에 있는 소득이다라고 하면 그 200만 원의 50%, 즉 100만 원이 소득 상대 빈곤선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은 빈곤자다. 그러면 그 분자의 그 빈곤자 수를 놓고요. 분모에는 전체 인구수 또는 노인 빈곤율일 때는 노인 전체 수, 이런 식으로 해서 빈곤율을 계산하는 형태입니다. 노인의 비중이 많아지고 또 노인분들의 이제 빈곤율이 높아지는 만큼 이제 노후를 잘 보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 평균 퇴직 연령 자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55세에서 정년이 60세로 한 7, 8년 전인가요? 그 연장이 됐었는데,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10년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거의 49세 내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옛날보다 더 수명이 길어지니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되게 낮은 상태로 오래 시간을 이제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과 또 위협, 뭐 이런 부분들이 사회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됐다고 하지만 현실의 정년은 아직까지도 그 법에서 정해준 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퇴직자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기 퇴직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할 기회, 즉 소득을 벌 기회가 줄어들고 또 은퇴 후에 삶은 아까 말씀드린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해야 될, 노후에 소비해야 될 기간은 더욱더 늘어난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노동기간은 짧기 때문에 빈곤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부양의식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때보다 앞선 세대 또는 저희 세대까지 그래도 부모에 대한 어떤 부양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는 적고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양의식 또한 노후 준비를 현재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압박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현재보다도 더 빠르고 또 충실하게 이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준비 기간이 아주 늦고 또 준비를 했다 손 치더라도 자녀 교육이라든지 자녀 결혼 준비라든지 여기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 준비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빈곤한 충실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1층, 2층, 3층 뭐 몇 층으로 그런 연금이나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있다. 몇 층으로 뭐 준비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층에서 뭐 4층, 5층까지도 이제 세분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0층을 이야기하는 거는 보험료 재원이 아니고 일반 조세 재원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뭐 기초수급자는 일반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후보장 제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많기 때문에 기초보장 제도도 또한 어떤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노인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즉 하위 70%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노인이 소득이 적은 70%가 보장을 받는 제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현재 한 30만 원, 1인당 기준으로 30만 원이고요. 부부인 경우에는 그 30만 원의 80%가 해당되는 거죠. 2에 80%. 그렇죠. 그러니까 60만 원 기준에서 80%를 하면 48만 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1인당 기준으로 한 40만 원까지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공적연금이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요. 특수직역연금이라 해서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군인, 뭐 이렇게 별정우체국연금 이렇게 이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뭐 2층, 3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뭐 2층을 보통 퇴직연금이라고 하고 이제 3층을 뭐 개인연금 뭐 이렇게 그리고 층이 올라갈수록 국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거라기보다는 개인이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이 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층까지 있으면 상당히 든든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밑일수록 뭐 국가 주도, 국가의 이제 재정이 들어가는 거고, 위로 갈수록 이제 개인적인 선택으로 이제 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보장하는 노후 준비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되게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국가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 우려, 걱정 이런 게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아까 뭐 5층까지 있다고 촘촘하게 돼 있어서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잘 갖추어진 국가 노후보장 체계가 아닌가 하는데 현실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빼고는 대부분 어떤 굉장히 그 국민 전체를 커버하는 어떤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내실화 있게 다져가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주도하고 있는 어떤 공적연금 체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중요한 체계인데요. 그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노후 보장 제도는 아까 이야기한 기초연금이 있었고요. 또 국민연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이제 문제는 든든하고 사각지대 범위도 좁혀서 모든 국민을 커버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국가 재원이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국가 부채의 어떤 문제 뭐 여기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국가 부채,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국가 부채이긴 한데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빠르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코로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국가 부채 증가지만 초고령 사회의 어떤 고령화의 그로 인한 어떤 부채는 모든 것을 커버해가지고 쓰나미 같은 어떤 효과의 부채를 발생시킨다라는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어떤 중요성, 노후 보장을 위한 어떤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 부채에 대한 어떤 문제 또한 통제하면서 우리가 내실 있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하는 건 개인들이 뭐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이제 선택을 한다, 어떤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이제 준비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하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이 하는 노후 보장 제도는 일반적으로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크게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거기에 주택연금이나 영목이지 제도, 농지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그런 나름대로 어떤 자산 뭐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준비해야 될 어떤 노후 준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적 부분이 더 이상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린다면 향후에는 개인이 주도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최대한으로 마련해서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돈을 아껴서 연금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박사님 이렇게 무턱대고 뭐 연금을 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뭐 항상 돈이라는 거 부족하니까 퇴직을 했다.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에서 나왔다라고 한 다음에 생활비를 어느 정도로 놓고 연금을 이제 계획을 해야 될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보통 보시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한 어떤 노후의 소득, 자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는데요. 대략 젊을 때 기준으로 내가 뭐 은퇴 직전까지 생애소득 기준으로 뭐 2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한 60% 정도 또는 많으면 한 70% 평균 소득자 기준입니다. 정도가 평균 소득의 적정 수준이 아닌가. 쉽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70%를 이제 기대 수명이 기니까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건 참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노후 보장 제도, 그다음에 개인이 준비하는 이제 노후 보장 준비 제도 이런 게 있는데 좀 섞인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퇴직연금의 경우도 옛날 같으면 그냥 중간정산도 막 받고 쉽게 좀 썼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IRP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 같은 거 많이 줘서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IRP에 이제 납입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 그러니까 노후 준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가 준비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또 넓은 의미로 보면 퇴직급여인데요. 퇴직급여에는 이제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을 이제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근데 그 성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납부까지는 퇴직급여부 납부까지는 이제 회사에서 책임져야 돼요. 근로자한테만 해당되는 거기는 하지만요. 회사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에 그 개인의 어떤 그 자율의사에 이제 맡기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사적연금 형태로 이제 분류되고 있지만 네. 공적연금이다라고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법 체계에서 봤을 때 사적연금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재원을 네. 주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IRP라는 제도는 거기에 그런 퇴직급여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노후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얹어서 자산 운용해서 네. 나중에 노후의 노후 준비 자금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게 IRP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연금과 성격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IRP 제도가 굉장히 이제 팽창할 거로 생각하는데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공적연금의 어떤 팽창의 정도가 국가 부채는 여러 가지 상황,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팽창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될 노후 자산을 지금 기존의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IRP를 통해 가지고 내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긴 장수와의 그런 사회를 우리가 버텨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RP 같은 경우가 그 연말정산 때 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늘어난다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900만 원 이렇게 늘어난다는, 그게 확정된 건가요, 목사님? 네,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7월 말 8월 초에 보통 기재부에서 세제 개편 결과를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때 결정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유인이 될 수 있는 제도, 긍정적인 제도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제도적인 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한테 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개인은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또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은퇴를 앞둔 뭐 예를 들면 50대 분이랑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분이랑 사실 이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이대별로 노후 준비를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젊을 때는 조금 더 자산 증식 형태로, 또 퇴직의 임박이 오면서는 투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접근할 때는 가장 맞는 말이지 않을까. 젊을 때, 즉 뭐 한 20, 30대 또는 뭐 40대 초반까지는 위험이 좀 있지만 자산을 조금 더 증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노후 준비를 이제 해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가 연구하는 어떤 퇴직연금의 어떤 투자 자산 중에 TDF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타겟 데이티드 펀드 형태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퇴직연금에서 보통 연령대별로 해서 젊을 때는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했다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은퇴 직전에 왔을 때는 저위험 자산 형태로 이제 전환하는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관리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달리 중년 이후 세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젊을 때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투자했으면 된다. 근데 이제는 가족 중심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또 부부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우리 투자할 자산이 더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50세 이후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IRP나 이제 연금저축에 2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납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그건 한시적인 그런 상품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22년 올해가 2020년부터 해서 3년으로 한시했는데요. 아마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호주 이런 국가에서는 많이 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도입해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거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일상화된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그래서 내가 노후 준비가 좀 늦었다 하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쌓는 어떤 기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65세 이상
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가 지금 60세, 55세까지 좀 낮춰져 있거든요. 주택연금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유동성 문제가 노인에만 발생되는 그 아니라 은퇴 직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당겨졌습니다. 연령대가 앞서졌다. 그래서 55세에 주어지는 어떤 주택연금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 거기에는 부채 탕감을 용어로 하는 또 주택연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 주택연금처럼 어떤 나의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연금으로 미리 찾는 뭐 일종의 조기노령 형태로 이해하면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한다면 좀 슬기로운 어떤 중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여기서 중년이라고 하면 한 40대 후반 정도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40대 뭐 중년이라는 게 뭐 이것도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40대 중후반 정도 시작된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50대 초반인데 내가 중년인가? 옛날에 생각하던 어떤 그런 중년의 개념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미뤄졌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일할 기회는 과거 20, 30년 전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노후는 늘어났지만 이게 그 노후 준비할 기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아졌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노후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이런 어떤 제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찾고 검색해 본다 그러면 뭐 주변에 이런 제도들을 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나이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근로하는 형태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근로의 형태별로 차이에 대한 노후 준비는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노후 준비할 때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 중심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노후 준비의 어떤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영업자, 특히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당히 어떤 노후 준비에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이제 뭐 굳이 제도를 이야기한다면 IRP 제도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준비하는데 어떤 뭐 인센티브가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IRP 제도 뭐 이런 부분을 찾되 나의 노후 준비가 지금 어디 정도까지 돼 있을까? 흔히들 뭐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제도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어떤 국민연금 제도를 이야기한다 보면 노후 상담도 있고요. 또 금융기관에도 노후 설계, 노후 상담하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그걸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번 가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노후 준비에 상당한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직장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보다는 노후 준비가 내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직장 내에서도 뭐 노후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뭘 더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직장 내 담당자들과 한번 뭐 상담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보다 더 내실 있는 어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연금, 뭐 자산 증식 여러 가지 노후 준비 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결국 그래서 얼마를 모으라는 얘기냐, 얼마를 아껴야 되느냐, 내가 퇴직하기 전에 뭐 그런 유동적인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게 사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노후 준비 중에서 연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계산하는 그런 노후 계산, 노후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한 개인별 노후 계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그 노후 준비 고령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가능한 거는 이제 답변을 드리거나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댓글이 있을까요, 박사님? 있어야 될 텐데. 글쎄요, 좀 재미없게 네. 했는지 밋밋해서 댓글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기 때문에 댓글에 대한 대답은 충실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맛집 소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에 맛집이 상당히 많은데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맛집. 제가 좋아하는 맛집은 네. 빨간 칼국수집. 이름이 지금 잘 생각 안 납니다. 여의도 백화점 지하 1층에 네. 안쪽에 있는 그 안쪽에 빨간 있는 칼국수집이 네. 생각납니다. 아마 저도 아는데 상당히 오늘 멋있- 갑자기 네. 칼국수가 땡기네요.